관장들 반가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당분간 춥대요. 건강 조심하고 12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어제 야3당이요. 예산안 처리하고 그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기하면서 국회 농성에도 들어갔잖아요.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여야 원내대표들이 예산안 합의를 위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타협이 안 됐어요? 아직 뚜렷한 결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신 반장, 네.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해서요. 북측의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사실 실무 준비나 경호 준비 같은 걸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답을 줘야 하는데 그럼요.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는 해야 되겠네요. 네, 준비는 하면서 청와대는 연내든 연초든 모두 다 열려 있다라는 그래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딴짓하고 있었던 거 아니죠? 네. 이거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어제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수석을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요.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또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석해 보자면 조국 수석을 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정수석이 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되레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수사관들의 일탈 행위이고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조국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사회적인 파장이 큰 그런 속보 하나만 짚고 가면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다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을 했습니다. 반장들도 잘 알겠지만 이 영리병원 이슈가요.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상당히 논란거리인 그런 사안이었잖아요. 오늘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대표단이 지금 귀환했나요? 귀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마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그 사이에 귀환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남북 조사단원들이 그동안 이제 연결된 철도 차량으로 한 엿새 동안요.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약 400km 구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의 철도 상황을 점검했잖아요. 이 공동조사단이 아마 곧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철도 상황이 어떤지 아마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 회의 도중에 속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전히 멈춰서 있는 오늘 국회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김정은 위원장 방남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내일 전직 대법관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법원 상황, 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대치 상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4조 원의 세수 부족 논란, 또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감액 문제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아직 예산안 심사 역시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죠. 여기에다 정의당 등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연계 주장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 공방, 갈등, 소소히 매일 전해드리는 저도 지겹고 듣는 다정의 가족분들도 지겨운 하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소식이니 전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이 예산안 소식 잠깐 뒤로 미루고 오늘은 먼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첫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AO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선 발사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5, 4, 3, 2, 1, top. Fire!
자, 정지 궤도 위성,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전주기와 똑같이 돌면서 한 지역 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 특정 지역의 기상 관측, 통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해상도는 4배 이상, 관측 주기는 3배 이상 향상됐고 고화질 컬러 영상도 18배 빠른 속도로 지상에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인데요. 자, 대단한 건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이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 기술 보유국이 됐다는 겁니다. 자, 천리안 이 AO는 앞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태풍, 집중호우, 폭설, 안개, 황사 등 52가지의 기상 정보를 보내올 예정입니다. 자, 기쁜 소식 잠깐 전해드렸고요. 다시 국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산안 대치 전국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5당 모두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아침 일찍 만났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야당이 반드시 감액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예산안 협의 쟁점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 4조 원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이 됐으면은 수중 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책은 전혀 없이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이니까. 자, 그리고 이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두고도 감액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막아야 하는 여당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여야 마라톤 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오늘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문제, 바로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 주장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야3당이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죠. 자, 이를 두고도 여야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 예산과 정치 쟁점이 연계된 적 없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야3당이 연계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최고의 이 시대 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자, 야3당의 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반장의 한라인 예산안 여야 협의에 참여 중인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 야3당 농성에도 함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해봤습니다. 예,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금 바른미래당 예산안 협상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농성 함께하고 계셔서 양쪽으로 바꾸실 것 같은데 따로따로 질문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안 여야 합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제 밤 늦게까지 했고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요. 일자리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 그리고 남북 경협 예산, 또 공무원 징원에 대한 감축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좀 봐야 될까요? 감액에 관해서는 지금 거의 타결 직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예산은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예산 처리가 시급한데 목리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이 안 돼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목리라고 볼 수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목리가 되려면 정말로 예산안은 이미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선거제도에 관한 협상이 되지 않아서 처리가 못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같이 합의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그럼 지금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 3당의 요구 사항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전달을 했고 지금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적인 당내 논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신 걸로 들었는데 혹시 오늘도 주무십니까? 예,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로텐더홀에서 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국회 상황은 들어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산안 표류 언제까지? 오늘도 여야는 대치 중. 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봤잖아요. 한라인을 통해서. 지금 야3당 선거제도 개편 또 내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어제 이제 국회 농성에 들어간 장면도 저희가 정치부에서 다룬 바 있잖아요. 오늘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집회를 하려다가 막판에 취소되는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앞에서 야3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을 해서 공동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모양새를 좀 우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가 국회를 찾아가서 그 서한문을 직접 수령을 하겠다라는 뜻을 야3당에 전하면서 기자회견은 막판에 취소가 됐습니다. 야3당은 직접 와서 의견을 전달받겠다는 청와대 뜻을 존중해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농성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국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를 국민들의 것으로 바꿔 쓰셔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지금 유일하게 신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신발 바꿔 신거나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요. 이른바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죠. 네,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비를 강화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좀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인데요. 법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그리고 또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중처벌 기준도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엔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이 벌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정말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 셈입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지금 이제 기준 강화와 관계없이요. 소주 반 잔이라도요.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반장들이야 뭐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양 반장은 술 전혀 못하잖아요. 저는 못하잖아요. 예, 그죠? 네. 자, 인사청문회 관련한 상황 좀 알아볼게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상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저희가 다뤘잖아요. 신 반장,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김삼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누구요? 상환이에요. 상환. 죄송합니다. 네. 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어제 8시간을 걸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을 냈지만 한국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현재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예산안 대치까지 맞물리면서 경과보고서 채택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또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해서 오늘 오후 개회를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채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회의도 일단 정해된 상태입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당초 오늘 회의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이후에 의결하려고 했지만 야당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바로 경과보고서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간 처리 관련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큰 뉴스예요. 정부 여당이 오늘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는데
1994년에 한번 해제한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민주당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천만 제곱미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가 강원도, 또 33%가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이 접경 지역입니다. 자, 강원도 화천군이 가장 혜택을 받는데 화천군 관내에서만 1억 9,600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크게 낮아진 거죠. 이 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또 증개축 이런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은 이제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군은 또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무선 인식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을 하기 위해선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 통제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는 거고요. 또 군은 앞으로 이 민통선 출입객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입 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요, 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그리고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접경 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고반장이 늦게까지 국회 상황을 챙겼죠? 믿어도 되죠? 예, 챙겼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예산안으로 잡겠습니다. 길어지는 여야 대치, 예산안 시계 제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는 언급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론을 일축하는 대신에 공직기강을 확립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날짜를 몇 개 제안해놨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결단 전까지는 물밑 준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 두 가지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 등 올해 마지막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9시 20분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5박 8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빠듯한 일정이었는데요. 쉴 틈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참모진을 소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바로 다음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추가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벌집을 쑤신 듯했죠. 귀국 후 답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마지막 발언이 청와대의 대처가 잘 됐다는 취지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여야 공방전으로 번진 조국 수석 경질론에 대해선 거취의 변동이 없다며 유임을 시사했는데요. 오히려 민정이 중심이 되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말로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접어들면 그런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늘 이렇게 사고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야당은 어떻게 특감반을 관리 감독하는 조 수석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냐 라면서 사퇴 또는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공식기관이 회의할 실대로 회의해준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의 편집궁적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또 여당은 논평을 통해서 사법개혁에 있어 조 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질론을 일축한 건 조 수석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 다만 보수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까지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 공세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위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기강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퇴 요구를 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예. 또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지 무슨 SNS를 하면서 삼라만상을 다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성사된다면 올 연말 최고의 빅 이벤트가 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청와대가 북측에 오는 18일에서 20일을 답방 날짜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정과 경호 등 실무 준비를 위해선 적어도 이번 주쯤엔 북측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청와대는 답방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 시내 주요 호텔과 시설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꾸준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상춘제도 보수 작업의 한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환담식, 또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등이 열린 귀빈 맞이 공간입니다. 아마 앞에 누군가가 흰개미가 갉아먹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미수치를 한 모양인데 나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나무가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더 빨리 부식된대요. 김 위원장이 또 우리 KTX를 타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남측의 열차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걸 보시면 아마 좀 민망스러워 할 것이다. 민망스럽다라면서 이 내심 부러운 기색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또 북측 인사들에게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고 1km 구간 공사비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아마 지금쯤이면 남북 철도 공동조사, 경의선 구간 조사를 마친 우리 조사단이 귀향했을 텐데요. 현재 북측의 철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들어가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특감반 사태 정면 돌파, 조국 신뢰 재확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촉발된 야권의 조국 사퇴론 공세에 대해서요. 신반영이 자꾸 뒤에서 나타나네. 네, 그 변동이 없다. 거취의 변동이 없다. 즉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그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측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도 바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게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특감반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에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 비서진 개편으로까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민정수석실에 힘을 실어주는 지시를 내놓은 겁니다.
네, 이 조수석을 유임한다라고 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뭐 이 같은 지시들이 사실상 유임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거취의 변동이 없는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고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이걸 뭐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반장,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제 김의겸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한 거죠. 특히 이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에 이 청와대 대처가 적절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알 수 있을 거란 이런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죠. 또 일각에서는 이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나오는데 오늘 청와대 이 발표에 따라서 여권에서는 더더욱 조국 수석을 지키는데 이렇게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자, 대검 감찰본부에서 지금 이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 민정수석실에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이 또 특별 지시를 내렸으니까요. 관련한 개선 방안 역시 이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속보거리가 앞으로도 좀 나올 테니까 반장들이 잘 체크해 주기 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최종혁 반장은 19, 20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물론 약간 근거 없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지금 계속해서 17일 이후가 될 거다.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런 예상 정도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자면은 우리가 북측에 뭐 몇 개의 날짜를 제안했다든지 그런 상황이고 북측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예측했던 기간이랑 조금은 겹치는데요. 이 최근 청와대가 물밑 채널을 저는 통해서 뭐 크게 기대는 안 하니까요. 네, 너무 물밑 채널을 의미를 통해서 부여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북측에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답방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17일이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 부친 김정일 이 국방위원장의 7주기고 또 너무 연말로 넘어가면 양측 모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유력하다, 이 날짜가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윤영찬 수석은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 뭐 연내든 연초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시기보다는 비핵화를 촉진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즉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었는데 내년 1월 또는 뭐 2월 개최가 실시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북측이 답변을 해줘야 우리도 실무 준비를 착착 진행하지 않겠어요? 네, 뭐 아무리 물밑에서 뭐 사전 준비한다고는 해도 최소 일주일 전에는 확답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우선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의 동선과 경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답방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철저한 사전 이 경호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자칫 급하게 준비를 하다가 방남 기간 동안 사고라도 날 경우엔 이 사상 초유이자 뭐 어렵게 성사된 북한 지도자 방남의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서울 시내의 주요 호텔과 공연장 또 체육관 등의 이 북측 대표단이 사용할 숙소 또 공연장까지 뭐 사용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일각에서는 경호를 고려해서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이 청와대 인근의 총리공관을 사용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청와대 상춘제를 리모델링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상춘제는 환담이나 오찬 등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고반장은 뭐 많이 가봤으니까 알겠네요. 많이는 안 가봤고 뭐 한 번 저도 이제 뭐 본 적이 있긴 한데 왜 많이 못 가요? 예?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요? 청와대는 또 아무튼 네. 아무튼 이 상춘제는 1983년 안공된 이 청와대 경내 한옥 건물인데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한미 정상회의가 차담을 나눈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등 외빈 접견, 비공식 회의 장소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뭐 숙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이 방의 개수도 그렇고 공간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만약에 김 위원장 답방 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상춘제에서 남북 정상 간의 환담 정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만 청와대는 이 상춘제를 보수하는 게 연초부터 계획한 것이고 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염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답방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군요. 네,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외부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기존의 니스칠을 벗겨내고 들기름을 바르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연초부터 계획한 거긴 하지만 겸사겸사 좋은 그런 리모델링이 될 수는 있겠네요. 아, 참 전에 신반장이 설명한 것 같았었는데 들기름을 왜 바른다고 했죠? 자, 이게 왜냐하면 상춘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오래된 건물이고 게다가 그렇죠. 또 목재 건물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흰 개미떼가 나무를 갉아 먹었는데요. 그래서 이 과거 정권에서 이를 막기 위해 니스칠을 했는데 이 니스는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나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썩거나 변색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를 벗겨내고 친환경 도료인 들기름을 바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무에 뭐 죄송합니다. 굉장히 외롭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는데 좋습니다. 최 반장 지난번에 제가 무슨 벌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바로 답을 했잖아요. 예. 최 반장이 아주 뭐 그 업무에는 뭐 업무도 열심히 하죠. 아주 박사입니다, 박사. 자팍 박사예요. 자, 지난번에 그 소나무 방제약이었죠? 지난번 답변한 게. 또 웃을 그게 거예요? 제가 그 곤충에 좀 관심이 많아서 주변에 저를 이렇게 최브르 이렇게 곤충 왕최브르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게 솔 껍질 깍지 벌레였습니다. 이 소나무에 침투를 하면 수액을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어서 소나무가 금세 이 말라 죽게 만드는 벌레 해충인데요. 이 참고로 상춘제에 사용된 목재도 소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강원도나 경북 울진 또는 뭐 봉화에서 나는 춘향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이 곱고 속이 단단해서 이 최고급 목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뭐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도 지금 원맨쇼네요, 최 반장의. 자, 그렇고요. 그 지금 어때요, 양 반장? 그 북미 간 물밑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국장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보도국장은 그 시기에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는 거죠? 아, 최 반장? 예. 건의는 할 수 있죠. 제가 뭐 인사 혼자는 아니고 건의는 할 수. 왜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요? 아니 뭐 최 나무 반장 열심히 잘하니까 좀 봐줘요. 나무가 외롭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하고는 제가 같이 네, 일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그 북미 간 물밑 협상 얘기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앤드루 김 있지 않습니까? CIA 코리아 그 미션 센터장 연말 퇴임을 한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뭐 마지막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을 찾았다는 거죠. 그제 판문점에서 북한 김성회 통일전선부 실장을 만난 뒤에 어제 오후 우리나라를 출국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앞서서 실무적인 논의를 한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 그 실무 접촉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친서가 전달됐을 가능성 물론 좀 확인은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백악관 쪽의 분위기를 들어보면요, 볼턴 보좌관이 뭐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했죠.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긴 한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이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도 1월 또는 2월이라고 재차 거론을 하면서 추가 진전을 만들 것이란 희망으로 회담을 밀어붙일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북미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이제 반장들하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번 주 안에는 답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결정된다면은 반장들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국 거취 변동 없다. 문 대통령 정면 돌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최근 친박계 홍문정 의원 등을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죠. 오늘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관련 보도에 대해서 대체로 맞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친박 비박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던 김무성 의원의 이런 통합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행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최경환, 친박계 최경환 의원을 면회하러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다녀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9일 친박계 홍문종, 윤상현 의원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자리에는 의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즘 뭐 유튜브 스타죠.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 그리고 조갑재 대표도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글쎄 언론인들이 왜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합석을 했는지는 이해는 안 갑니다만 아무튼 자, 이날 모임의 핵심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 추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이걸 고리로 친박과 비박의 대화합 도모 뭐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자, 김무성 의원 뭐라고 했을까요?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고 이미 재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다 끝났고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친박들과 만난 것도 맞고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석방 얘기한 것도 맞는데 아직 뭐 촉구 결의안, 석방 촉구 결의안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합의한 단계는 아니다. 뭐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소식 알려지자마자 지금은 무소속인 왕년의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주어는 없지만 누가 봐도 김무성 의원 가리키는 게 뻔한 내용으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철면피다 뭐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자, 기자들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도 물었죠. 그랬더니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정치는 명분입니다. 국민들은 떡 줄 생각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뭐 석방 촉구를 한다느니 하면서 김칫국부터 들이키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친박 집회 주도해왔던 친박 인사들 일부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주장에 모두가 동의를 해서 이런 뜻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자, 과연 어떤 답이 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겁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 베트남 여성 발언,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제일 선호하는 편이다. 큰 파장이 있었죠.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열렸습니다. 기자들은 당연히 이해찬 대표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유감이다. 뭐 이런 말 하나쯤은 나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자, 취재진은 회의실 밖에서 이 대표 기다렸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손사래를 치면서 하지 마요 이렇게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국회 앞에 김장 담그기 행사장으로 이렇게 향했다는 거죠. 자, 이해식 당 대변인 전날 우리 당 부대변인 논평으로 대신 해달라 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전날 논평을 찾아봤습니다. 네. 현근택 부대변인 말꼬리 잡기로 외교 문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다문화 인구 봤더니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27.7% 1위다. 봐라. 팩트 아니냐? 라는 겁니다. 팩트니까 상관없다. 이게 정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겁니까? 자,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베트남 정부의 이 보도 통제 탓에 베트남 현지에선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좀 정말 창피한 소식인데요. 일본 도쿄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5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억 9천여만 원이 담긴 가방을 슬쩍 하려던 한국인 남성 2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최모, 고모 이렇게 한국 남성 3명이 일본 도쿄 다이토구 귀금속 매장에서 현금 5천만 엔을 가방에 넣어서 옮기려던 가게 직원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 가방을 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망갔겠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도망갔는데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현장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한 명은 도망갔고 말이죠. 자, 일본 방송 카메라가 현장에 들이닥쳤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피의자 인권 이런 거 별로 봐주는 편이 아닙니다. 딱히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 한국인 화들짝 놀랐죠.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Why? 카메라 why? Are you police? Why 카메라? 당연히 이 최모 씨, 고모 씨 얼굴, 이름, 나이 고스란히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해진 이유는 뭘까요? 카메라 Y? 라뇨. 자, 유튜브 보시면 그 사람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자, 일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범죄 피의자가 체포되면요. 곧바로 이름, 얼굴, 나이, 심지어 주소까지요. 범죄의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서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딱 원칙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거기도 많이 공개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이제 양 반장도 설명을 했지만은 김무성 의원이 추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 글쎄요, 한국당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합의를 이뤘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친박과 비박 서로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다 보니까 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고비를 맞기 마련이겠죠.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보안 유지가 생명이기 마련입니다. 이 진통을 겪는 상황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일이 또 꼬일 수 있으니까요. 자, 김무성 의원도 실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였는데 회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가 된 것처럼 석방 촉구 결의를 한 수준은 아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더라고요. 자, 결국 문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 차요? 네. 그러면은 최 반장,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했던 거를 사과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친박계는요, 이 결의안 발언과 관련해서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사과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는 이 탄핵 자체는 역사적 사실인 만큼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김무성 의원 역시 그 부분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우리 당 의원의 62명이 찬성했고 57명이 반대했고 7명이 기권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날 친박 비박 회동에 함께했던 권성동 의원도요. 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사람 모두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때 찬성했던 건 보수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면서 이 김무성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친박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탄핵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비박계하고 완전히 화합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요. 지금 당내 반발도 여전히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석방 촉구 결의안은 사후 약방문이라는 건데 또 박 전 대통령이 가결수가 되면 불구속 재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석방 결의안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당장 친박계 무소속 서청원 의원 후한무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박계를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었죠. 그럼 신 반장, 김무성 의원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것, 또 내년 2월 전당대회, 이런 당내 선거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선거 국면에서의 행보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비박계가 됐든 또 본인이 됐든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나경원 의원하고 양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물론 후보가 더 있습니다. 4명이지만요. 김학용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통합, 당내 화합에 대해서 아주 방점을 찍었는데 우리의 분열을 가장 반기는 세력은 집권 여당뿐이다. 친박, 비박, 복당파, 잔류파 이런 낡은 프레임과 과감히 작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친박계 지원을 받는 그 지지 선언까지 최근에 받았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아주 이 김학용 의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나경원 의원님 이제 나오신 걸 보고 오리지널 비박계인데 친박들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좀 비판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기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이니까요.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뭐 글쎄 기자분들은 최소한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자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자, 그리고 권영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 낚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 얘기까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인데 저 권양숙입니다 하면서 문자와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은 이 사기꾼 김모 씨. 자, 이 권 여사 흉내를 내면서 알고 봤더니 노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더라. 광주에 사는 김모 씨가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윤 시장 찾아갈 테니 잘 좀 부탁한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믿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 김 씨는 1인 2역을 합니다. 직접 자기가 이 광주 시장실로 찾아간 거죠. 윤 전 시장은 권 여사가 보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 김 씨 자녀 둘의 취업 청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사실 뭐 그런 일을 상식적으로 좀 믿는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최 반장 보기에도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의 연속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건 또 아닙니다. 뭐 뉴욕에 있다더라, 아니면 또 어디에 있다더라. 그런데 또 아니면 말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였잖아요. 또 실체는 전혀 없었던 낭설이었는데 아무튼 이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아들 조모 씨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또 딸은 광주에 있는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0월에 관뒀고 이 딸은 보도가 나가자 어제 또 학교를 관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윤 전 시장이 네팔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귀국을 안 하고 있죠. 오늘 뉴스원인가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신반장이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내가 정말 바보 같은 판단을 했다라고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사기꾼 김모 씨를 이 시장실에서 만나서 노 전 대통령 혼외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 본인이 부들부들 떨렸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되고 또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별 의심 없이 거액을 주고 또 자녀의 채용도 알선했다는 거고요. 검찰에는 일단 다음 주 중에 출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혼자 жил머졌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양 반장? 그렇습니다. 뭐 방금 그런 얘기만 들으면 뭐 본인이 노무현 지킴이, 그러니까 이 노 전 대통령의 그런 뭐 아픈 개인사를 자신이 뭐 이렇게 돌봐주려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인데 수사 당국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민주당 광주시장 공천을 염두에 두고 권양숙 여사를 자칭하는 사람한테 거액을 준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수사 당국에서는 이 윤 전 시장하고 이 사기꾼 김모 씨 사이에 공천 관련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건 없지만 이 사기꾼 김모 씨가 우리 윤 시장님이 재선하셔야 할 텐데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권양숙 여사의 성대모사를 했겠죠. 자, 수사 당국은 이 부분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은 계좌 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송금했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다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귀국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귀국해서 아마 상세한 설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무성, 박근혜 MB 석방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혐의 사실들이 하나둘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했다거나 또는 재판을 빨리 선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재판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의 주요 혐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사실 사법시험 한 기수당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모든 판사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을 지낸 이들이 친정인
법원에 나와 구속 심사를 받는 심경은 과연 어떨까요? 자, 그리고 구속 여부는 후배들의 손에 결정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부장판사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후배긴 해도 두 사람 모두 법조 경력 20년의 베테랑입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되긴 했지만 법원은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인데다 영장 청구서도 258쪽 그리고 108쪽에 달하는 등 혐의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나눠서 심리하도록 한 겁니다. 자, 고영한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사법농단 의혹의 발단이기도 하죠. 행정처 발령을 받은 이탄희 판사,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기조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반발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처음 알려졌습니다. 자, 이후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밝혔죠. 자,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요,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날 이 판사 한 30~40명의 인사기록 가운데 일부가 삭제가 됐습니다. 자,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가입 여부 또는 법원 행정에 비판적이다라는 평가 등이 정리된 부분이 사라진 건데요. 자, 심의관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 같은 증거인멸 또 은폐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일 때는 재판 배당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이었죠. 통진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는 당시 비례대표 의원직도 함께 박탈합니다. 자, 그래서 의원들이 소송을 냈고요.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가 내린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 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자,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신경전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네,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대법원장이 저희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중으로 그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1심의 각하 결정을 받아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헌재가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하면서 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였습니다. 자, 당시 행정처는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원장에게 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서울고법 행정 6부에 배당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판은 무작위 배당이 원칙입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이유도 바로 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목소리였습니다. 무작위로 안 했을 때 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여한다든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고법원장은 담당 직원에게 행정처 요구를 전달합니다. 자, 이에 직원은요,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사건 번호를 미리 떠났습니다. 결국 사건은 행정처 뜻대로 행정 6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다만 인사이동으로 기존 부장판사가 떠나고 이동원 부장판사가 이어받습니다. 즉, 현 대법관이죠. 자, 1심은 헌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이동원 부장판사는 의원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처 의견을 전달받은 뒤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이 헌재를 의식해 인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평택 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서도 엿보입니다. 자, 2015년 행자부가 당진 평택간 매립지 가운데 70%는 평택시, 이 30%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을 내리자 이 당진시 등이 대법원엔 불복 소송을 그리고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를 했었는데요.
자, 고영한 전 대법관, 이 대법원이 현재보다 빨리 소송을 선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관련한 심판 권한이 대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헌재에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대법원이 먼저 선고를 내리고 이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 이 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이 됐고 이 선고 일정도 잡혔지만 당시 국정농단이 발생하면서 미뤄져 현재까지 계류 중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처가 재판 배당과 선고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재판 배당 개입, 증거인멸 의혹, 대법관 영장심사 앞두고 긴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최고 사법기관 자리를 의식해서 재판 배당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또 선고를 앞당기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 이런 사실이 이제 검찰 주변에서 검찰의 이제 수사 상황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나저나 이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기밀을 빼내서 전범 기업을 대리한 측에 전달한 그런 정황도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돕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자료를 수집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처는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각종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종원 전 차장은 헌법소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헌재의 심리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10여 차례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임 전 차장은 이를 김앤장 송무팀을 이끈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렇게 선언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으로부터 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였죠. 자, 검찰은 행정처와 김앤장이 이 재판을 늦추고 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던 만큼 이 헌재의 판단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수사 상황을 정확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이제 수상한 커넥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전반적인 이제 새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서 법관 탄핵, 또 특별재판부 도입 등에 대해서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일고 있죠. 네,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탄핵 대상자 15명을 추렸습니다. 이 명단에는 현 선관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연 고법 부장판사급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정의당은 앞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주쯤 이 명단 선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상당수 이 정의당 리스트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 군부 독재 때는 이 할 수 없이 엉터리 재판을 했다지만 이 문민화가 된 나라에서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는 게 참담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박주민 최고위원 또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게 더 자명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통해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특정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대법원이 내세웠던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한 배당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의 도입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자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은 올해 안에 징계가 청구된 법관들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징계위는 13명의 법관들에 대해서 최근 3차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상당수 심의를 마쳤고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심의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쯤 4차 심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법원은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앞서 이제 야당 발제에서도 저희가 간단히는 언급했지만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어제 청문회를 보면은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고요. 역시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가 또 거론이 됐는데 지금
그 최근에 임명된 그런 판사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로 많이들 곤욕을 치른 상태죠. 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 전략을 시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13명 가운데 이 김 후보자를 포함해 9명이 위장 전입 또는 다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지금은 불법이지만 2006년 이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긴 했었죠. 이 위장 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 후보자를 포함해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헌법재판관 5명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3차례, 이은혜 헌법재판관은 8번, 이종석 재판관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등에선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전직 대법관에 대한 2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내일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법원으로서는 초유의 사태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은 건 없다면서요? 예, 일단 최근 전국 법원을 순회를 하면서 조직 내부 분위기 추스리기 일정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울산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법관 직원들하고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원이 위기에 처해 있으나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본과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 법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얘기 좀 간단히 해볼게요. 사법고시가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잖아요. 보통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 내년에는 1명이 입소하게 됐다면서요, 최반장? 네, 이 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우상 씨라고 합니다. 2015년 11월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바로 군복무를 미룰 수가 없어서 이 군에 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군 복무 중에 또 연수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내년 3월 연수원 50기로 입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61명은 올해 연수원 49기로 모두 입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소 대상자가 이 조 씨뿐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연수원은 2년제 과정인데 올해 입소한 49기는 내년에 2년차 과정이고 1년차 과정엔 조 씨밖에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연수원 이 교수들 사이에서는 독방을 주고 개별 강습을 하자 아니면 독방은 특혜니까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법연수원은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원 내 교육기관으로 다시 이제 재탄생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물론 좀 오래전입니다만 사법시험 합격자가 한 200명, 3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1000명도 넘은 적이 있었죠. 네. 한 1000명 넘어서 연수원이 정말 꽉 찼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사법시험을 통해서 연수원을 수료하는 그 마지막 인물이 1명이네요.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장은 젊어 보이세요.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양반장 나이 얘기 안 할래요.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도 김앤장의 건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했던 배관 파열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들에 의해서 받은 영상입니다. 뜨거워 보이는 물이 정말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김이 나오는 물이 도로를 흥건하게 메워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백석역 일대를 수증기가 가려서 마치 이렇게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에 뜨거운 물이 넘쳐 흘렀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름이 어서 유출되어서 막 하나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게 온수구 하다 보니까는 수증기가 엄청나게 김이 서려가지고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한 5분 사이에 여기가 물이 다 잠겼어요. 주변에 있는 차를 좀 빼려고 하는데 차 앞이 안 보이니까 수증기 때문에 뜨거워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화상 입은 사람 뜨거 해가지고 화상 입은 환자들도 발생이 되고 그랬어요. 초기에. 이 사고로 60대 송모 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둘째 딸 예비 사위와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진 지 10여 분 만에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황망하게 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인은 그 딸과 결혼을 앞둔 딸과 그 예비 사녀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저 황망함을 금할 수 없고 사고의 철저한 원인과 규명을 밝혀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뿐만 아니라 25명의 중경상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2,500여 가구가 난방까지 끊기면서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공사 고양지사는 복구 작업을 마치고 오늘 오전부터 난방열 공급을 재개했는데요. 약 4, 5일 정도면 완전하게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황창화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이 보고를 하면서 웃음 섞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웃으며 보고하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졌고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 발생한 걸까요? 사고가 난 배관은 1991년에 설치된 거의 30년 가까이 된 낡은 배관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서 파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에선 재작년 6월에도 난방용 배관이 파손돼서 뜨거운 물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난방공사 측은 사전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노후된 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현재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봐야지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미처 예측치 못한 곳에서 아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러한 동일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정의당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오래된 배관을 점검하고 교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 중의 상식이다. 기본이라 언급할 이유조차 못 느낄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온수관 파열 사고의 본질이다. 한마디로 인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2010년부터 고양과 성남 등 1기 신도시에서 거의 매년 배관 파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이번 사건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위험 예상 구간 열 수송관은 조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야 방안을 마련하는 건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엔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속보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던 철도 공동조사단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 경의선, 그러니까 지금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약 400km를 점검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조사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양 남쪽은 철도가 좀 늦게 가고요. 평양 북쪽은 좀 빨리 간대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북쪽 철도를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답니다. 11년 전에 조사. 그죠? 그때에 비해서는 그 전보다 나아진 건 없고요. 그렇다고 뭐 아주 나빠진 것도 없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경의선 말고 동해선 부분은 이제 8일에 출발해서 17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그 나무가 외롭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했더니 그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요? 오늘 반장 지금 너무 괴로워하는데. 국문과였던 거예요. 지난번 우리 수능에서도 3등 했잖아요.